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그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네. 아리셀 공장 화재 판결이나 최상병 특검처럼 이 책임의 무게를 묻는 일부터요. 또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같은 굵직한 정치적 움직임들.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세대 간 인식 차이 같은 것까지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데요.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오늘 다룰 사안들이 사실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여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책임, 권력, 여론, 그리고 국제관계 이런 키워드로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내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악하는 데 오늘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책임과 진실규명.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판결입니다. 네.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기업에서 큰 인명사고 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처벌 강화하는 법이죠. 그거 시행 이후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판결 그냥 단순히 형량이 높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양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원이 이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시각의 변화요? 네. 판결문을 좀 보면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 예견된 인재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어요. 예견된 인재다. 무섭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 산업재해가 나도 경영진에게 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이번 판결은 안전조치 소홀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그 자료 보니까 박 대표가 법정에서 책임을 아들한테 좀 떠넘기려 했다, 이런 정황도 언급되던데 이런 태도도 혹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그런 반성 없는 태도나 책임 회피 시도 같은 거는요. 앞으로도 또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낳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까지 고려해서 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분위기, 이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네, 맞아요. 결국 이 판결은 다른 기업 경영자들한테도 안전은 더 이상 비용 문제가 아니구나, 경영의 핵심 요소구나, 이런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임 규명 문제는 또 최상병 특검, 이 특별검사 수사에서도 핵심 쟁점이죠. 그렇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고 그 과정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해외 대사나 특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보도가 있었죠. 이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체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는데. 출국 금지 상태였던 핵심 피의자를 수사 중에 해외로 내보낸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전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수사 외압이다, 도피성 임명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수많은 군사건 중에서 유독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전직 대통령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가?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혹시 김건희 여사 관련 로비 가능성 이런 걸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죠? 네,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의 진짜 배경이 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만요. 특검 수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 했는지 그 동기가 밝혀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게 사건의 실체 규명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렸었잖아요. 근데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 그 현금 다발 묶는 종이띠, 이게 분실됐다는 의혹 때문에 아주 큰 논란이 됐어요. 아, 네, 맞아요. 특히 최재형 검사의 태도가 좀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 청문회는 정말 증거인멸 의혹 자체도 문제였지만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태도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랬죠. 핵심 증거물의 행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상황에서 보인 뭐랄까 좀 고압적이거나 회피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게 검찰 조직 내부에 혹시 뭐 특권의식이나 오만함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네, 마이크 각도 논란도 있었고 네, 뭐 마이크 각도나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이 생중계 화면으로 그냥 그대로 전달되면서 오히려 은폐 의혹을 더 키웠고요. 일부에서는 이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런 태도의 배경에 검사들이 퇴직 후에 뭐 로펌 가고 이런 거 일종의 전관 예우를 기대하는 문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 논란이 단순히 한 검사의 태도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 조직 문화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이런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과는 또 별개로 수사기관의 태도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된 거군요. 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기관인데 그 태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국내외 정치 지형의 변화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하고 연계된 외교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네,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그 한국인 억류 사태, 이런 일 재발 방지 촉구하고, 특히 지금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요,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 이거 그대로 받으면 외환 위기 올 수도 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대통령이 로이터나 BBC 같은 주요 외신 인터뷰나 미국 의회 관계자들 면담에서 일관되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이건 뭐 명백히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둔 뭐랄까 여론전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아, 여론전이다. 네, 특히 일본하고는 통화 수화푸가 체결돼 있는데 한국하고는 없다는 점, 이걸 좀 부각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한국 경제에 줄 수 있는 부담, 위험성, 이걸 강조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뭐 조지아주 문제 해결 노력이나 코리아 파트너십 법안 통과 노력 언급도 있긴 했지만 과거에 비슷한 법안들이 한 10년 이상 그냥 계류됐던 사례를 보면요, 실제 통과될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뭐 외교적인 수사 이면에 아주 치열한 경제적 이해관계 다툼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갑자기 100배나 올려서 거의 뭐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되게 했던 사례도 언급됐던데, 이런 과거 사례가 현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수수료 인상은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이거 자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유치 막는 조치다, 이러면서 반발했을 정도였거든요. 아, 미국 기업들도요?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 동맹 이걸 넘어서 경제, 통상, 인적 교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이런 갈등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의 이번 발언들은 이런 복잡한 맥락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좀 관철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곧 있을 유엔 총회 연설 내용도 관심사인데요. 특히 북핵 문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 BBC 인터뷰에서는 완전한 폐기보다는 동결이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했죠. 네, 그 발언은 분명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이게 기존의 국제사회 합의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까지 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나 이런 데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D 원칙을 계속 재확인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동결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는 건 기존의 그런 원칙론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실용주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물론 뭐 유엔 연설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또 어떤 표현을 쓸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최근에 허황한 비핵화 타령만 안 하면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한 만큼 이게 혹시 북미 간이나 남북 간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어떤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국내 정치로 좀 돌아와서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는데 혐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아,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면 이게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그 파장이 정말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단체가 약 11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 그러니까 당내 경선 투표권에 가진 핵심 당원이죠. 이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특정 후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경선 캠프 같은 곳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11만 명이요? 네. 공개된 자료에는 그 윤영호 전 통일교 핵심 간부하고 소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김정재 의원 같은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린 정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11만 명이면 그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를 생각하면 경선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숫자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시 책임당원 수가 한 90만 명 정도였는데요. 실제 투표율 같은 걸 감안하면 11만 명은 특정 후보의 당락을 그냥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실제로 그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 경선 당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지만 책임당원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혔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 과정에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것은 단순히 정당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요.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 즉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정교 분리 원칙.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의 정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정당 해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폭발력이 굉장히 큽니다. 신천지 같은 다른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파장은 훨씬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이렇게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정말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에 따라서 한국 정치 지형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중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자,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우리 사회 저변의 흐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는 미디어 환경 문제도 꾸준히 등장하는데요. 네. 재정난에 시달리는 TBS 문제나 스카이데일리 같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논란,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소위 슈퍼챗이라는 후원금을 막 벌어들이는 일부 유튜버들의 문제까지 미디어의 신뢰도나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디어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언론 통제 논란에 휩싸였던 이동관, 이진숙 같은 인물들이 다시 미디어 관련 요직에 거론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네, 있었죠. 특히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걸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도 진행 중이긴 한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라든지 넘어야 할 산도 많죠.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죠. 특히 그 전광훈 목사 관련 수사에서는 아까 언급된 통일교 건과는 또 별개로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연계, 그리고 슈퍼챗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및 지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슈퍼챗 문제까지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요. 한 유튜버는 정권 교체 이후에 과거 영상들을 대거 삭제했는데 그 삭제된 영상들로 벌어들인 슈퍼챗 수익만 12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12억이요? 네, 그 규모와 영향력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미디어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 같은 미국의 보수 논객이나 단체의 활동이 한국의 특정 그룹, 특히 청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20대 남성들의 정치 성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혹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 찰리 커크가 이끄는 터닝포인트 USA 같은 단체는 뭐 반페미니즘이라든지 전통적 가치 강조, 때로는 좀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시각까지 드러내는데요. 네. 이런 메시지들이 국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특정 종교 기반 청년 그룹 같은 곳에서 수용되고 또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중에는 이런 흐름이 단순히 그냥 사상적인 영향을 넘어서 트럼프와 같은 어떤 외국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한국 내 여론 분열이나 특정 정치적 압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층에서 다른 세대나 성별하고는 좀 뚜렷하게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유독 높게 나온다거나 하는 현상들이요. 네, 바로 그런 현상들이 과연 자발적인 여론 형성의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이념이나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은 조직적인 움직임의 결과인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대학가에서 자유대학 설립 움직임이 나타난다거나 특정 교회와 연계된 청년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정황들이 포착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아, 그런 움직임들이 있군요. 네, 겉으로는 뭐 탈정치나 공정 이런 걸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이념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죠.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이나 빠른 정보 확산 속성 같은 게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통령실 경비 3개월치 내역 약 14억 6천만 원 정도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투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운영에 드는 비용, 특히 과거 정부에서 좀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같은 항목들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이걸 또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투명한 정부라는 기조를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개된 내용을 보면 행사나 의전 관련 비용 비중이 높았는데요. 앞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하고 책임성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 공개가 아니라 약속대로 지속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아리셀 판결에서 시작해서 최상병 특검, 통일조 게이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 그리고 미디어와 청년 문제까지 이 모든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좀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격동적인 전환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셀 판결이나 최상병 특검은 과거에는 좀 제대로 묻지 못했던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네. 통일교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의 그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뭐랄까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고군분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의 밑바탕에는 정보와 여론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뭐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처럼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보가 넘쳐나고 때로는 오염되기까지 하는 이 시대에 진실을 분별하고 또 의미 있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